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 시간은 CE마킹의 기계류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단 절차와 관련돼서는 마지막 순서고, 요 CE마킹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세미 S2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KCS,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증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죠. 기술 문서. 네, 이게 사실 CE마킹의 핵심이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TCF를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TCF가 Technical Construction File. 요새는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CF라고 안 하고 그냥 TF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술 문서죠. 어떤 제품을 납품을 할 때 그 제품이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자료가 바로 기술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격 자체가 안전에 대한 규격이기 때문에 기술 문서의 핵심은 결국은 뭐하고 맞닿아야 되냐면 규격과 맞다, 규격에 부합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하고 맞닿게 됩니다. 일반 전기 장치의 경우는 보통 시험 성적서하고 외관 도면, 그 내부 도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기계류의 기술 문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위험성 평가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류의 CE 마킹 할 때는 도면, 매뉴얼, 성적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고 발생을 할 때 이 유럽위원회가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제출을 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기술 문서는 유럽 현지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서 정답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선언서에 기술문서 보관 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다 수출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유럽위원회는 이 주소와 연락처에다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영어를 쓸 겁니다.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규모가 크고 이러면 해외 영업부도 있고 그러면은 해외 영업부의 대표 번호를 쓰시면 될 겁니다. 한국어로 써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서에는 장소에 대해서는 유럽이 현지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규모의 그 업체분들이라면 차라리 저희 PNS 같은 회사에다가 보관을 하고 기술 문서에다가 보관 장소를 저희로 해서 두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유럽 현지에는 이 기술 문서로만 따로 보관해주는 그런 사업자도 있어요. 유럽의 인증기관 통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문서에 이제 담당자를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퇴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선언서를 재발행해서 관련 업체에 또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술문서 담당자는 가급적이면은 유럽위원회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람, 동시에 영어가 가능하고 기술문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예, 기업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사나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제조사에 유럽의 지사가 있으면 거기다 보관하셔도 되고, 뭐 대행업체, 에이전시가 있으면 그 에이전시에 맡기셔도 되는데, 에이전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술 정보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인증기관이나 시험소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COC로 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유리하게 됩니다. COC를 하게 되면은 기술 문서가 어쨌든 그 시험소나 인증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죠. 저희 회사도 유럽의 이제 현지에 저희와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를 보통을 하면서 COC, 그 회사의 COC를 발행을 하도록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문서 보관 장소를 그 회사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저희 PNS에 맡기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한 돈을 따로 받지도 않고 서버 빵빵하게 있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그 다음에 자료 유출 이런 거 다 보호되어 있고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책임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임자가 잘못해서 지운다 하더라도 제2의 장소에 또 백업본이 존재합니다.
그 제2의 장소에 존재하는 그 백업본은 또 금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맡기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저희 설비의 도면은 1급 기밀이라 대리점에 기술 문서를 맡기기 꺼려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자기 선언서의 기술 문서 관리자로 기재만 하고 실제 문서를 대리점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리점에서 먼저 문의 받으면 우리가 이메일로 쏴줘도 되잖아요. 1기가든 2기가든 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출력된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보통은 제시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재만 하고요. 실제 문서는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제조사는 완벽한 형태의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조사가 실제로 이렇게 기술 문서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요. 서버를 관리를 품질 담당자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기술 문서 제출이 늦어져서 유럽위원회 의심을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 기술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 4일 뒤에 왔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3, 4일 동안 이 회사가 조작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굉장히 깐깐하게 기술 문서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약간의 오류나 이런 것들도 크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문서 제출 요청이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의 기계 제조사는요, 인증기간 또는 시험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기들이 보관하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10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보관해 달라고 하면은 또 보관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 선언서상의 기술문서 보관자를 한국 공장의 품질팀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자기 선언서상의 기술문서 보관자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자꾸 잃어버리시니까 지워버리거나 뭐 관리가 허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도면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부품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네,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 설계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기능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이거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메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높이 조절을 하는데 뭐 어느 쪽으로 기구를 쪽으로 이런 구성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게 우리만의 노하우고 아니 그렇게 정밀도 있는 조절 방법이나 제어 방법은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 손가락이 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심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손으로 조절한다면은 굳이 그건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컨버전 키트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PLC 프로그램 이것도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매뉴얼상의 기기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으면 PLC 프로그램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안전과 관련된 IO는 제가 전기 도면 제출 기준 얘기할 때도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출하셔야 돼요. 어쨌든 매뉴얼에 기계가 어떻게 작동됩니다 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은 PLC 프로그램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나 기계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충실히 만드셔야 됩니다. 무엇이 안전과 관련된 IO이냐? IO가 뭔지는 아시죠? 인풋 아웃풋입니다. 인풋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 안전장치의 IO, 그 다음에 모드 변경과 관련된 IO. 모드 변경이 뭐냐면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메인터넌스 모드 이런 거요. 이거 조정할 때 버튼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키 스위치로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IO들은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IO입니다. 네, 키 스위치 관련 IO, 티칭 펜던트 관련된 IO 이런 것들이 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IO다. 추가적으로 이 기능들이 매뉴얼에 언급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도면에 파트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리스트를 인증기관에서 따로 엑셀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트리스트는 왜 필요하냐면 그게 인증품이냐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자기가 검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트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해요. 인증품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보다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현장에서 제품 평가를 하는데 CE 마킹이 없는 제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품이 진짜 CE 마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인증서 필요하죠. 인증서든 DOC든. 근데 마킹이 안 돼 있는 건 이미 기준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조건에서 제품을 떼고 새로운 걸로 교체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모든 부품이 CE 마킹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부품들은 CE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비인증품이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CE 마킹이 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고 파트 리스트는 굳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인증품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인증품을 안 썼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거나 뭐 그럴 확률은 매우 낮고요. 네, 그걸 대비해서 시험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꼭 인증품은 쓰세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적용하게 된다면 미리 엔지니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한테. 이거 이런 제품이 인증품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아마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인증품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증품 좀 찾아주세요 하면 또 찾아드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체품 찾아드리니까 오픈하시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세요. 굳이 파트 리스트를 안 만드셔도 되고 도면에 제품명하고 모델명 이미 기록했잖아요. 저희 엔지니어들 보통 다 찾아낼 겁니다. CE 마킹의 그 머시너리 디렉티브에서 요구하는 기술 문서의 요건, 작성 주체, 제조사. 이게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기술 문서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누가 작성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제조사에서는 이 도면과 관련된 거, 계산서 뭐 이런 것들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적서요. 이거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서, 안전장치 기능 이 두 가지를요. 많은 회사들이 제조사에다가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위험성 평가서 있죠. 이거 제조사에서 정확하게 못 씁니다. 제조한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위험은 가장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규격을 잘 알고 기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시험소에서는 왜 위험성 평가서나 안전장치 기능 이런 것들을 작성해 달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기계를 모르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서를 쓸지 못하는 엔지니어는 그거는 그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영업하는 사람이거나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지. 제가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위험성 평가서 못 쓰는 엔지니어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한국에. 다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예.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진짜. 아니, 엔지니어가 위험성 평가서를 못 써? 물론 제조사가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정확하게 못 써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증은 뭐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쓰는 것이 맞는데 이 위험성 평가서를 저희 같은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써서 초안을 보여드리고 이거 맞습니까? 빠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보고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위험성 평가서를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안전장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도면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그 기능 시험을 통해서 안전장치 기능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레포트 쓰면 되는데 이걸 굳이 또 매뉴얼에 넣고 뭐 하고 제조사는 만들기도 바쁜데 만들기도 바쁜데 이런 거 언제 쓰고 앉았어요. 무능한 엔지니어들이랑 일하시면은 여러분들 몸이 불편해져요. 몸이 고생을 해요. 머리도 고생하고요. 유능한 엔지니어하고 하세요. 매뉴얼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 이거는 좋은 내용입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매뉴얼은 아니어도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되고 도면에 들어가겠어요? 뭐 따로 뭐 계산서에 들어가겠어요? 매뉴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이 내용들은. 그래서 기계의 개요. 아까 PLC IO를 제출 안 할 거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인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잔류 위험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작동법 이거 작동법도 뭐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어디 가서 전원 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합 압력 확인하고 어느 왼쪽으로 가가지고 뭐 밸브 열고 오른쪽 가가지고 차단기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오토런을 돌리기까지의 절차들이 설명되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고 하는지, 문 열면 파워가 꺼진다거나, 문 열기 전에 뭐 잠금을 풀고 뭐 접근을 하라고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기계 작동, 자기 서른서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매뉴얼에 포함시켜서 기술 문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성적서에 이제 위험성 평가서나 안전장치 기능 이런 것들 설명하고요.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퍼포먼스 레벨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PL이라고 하는데 퍼포먼스 레벨 분석 보고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조사가 써라라고 얘기하는 곳은 그런 회사랑은 일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가 창업한 지 14년 됐는데 14년 전에 저희가 이거를 직접 작성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보고서를 요구하는 시장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많이 바꿨어요. 저희 회사가. 서비스들 진짜 많이 바꿨어요. 불합리한 것들 다 바꿨어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증기관이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회사는 일하지 마세요. 끝. 위험성 평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기계와 규격을 잘 아는 인증기관 엔지니어가 그다음에 제조사가 준 정보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그거를 최종 동의한다. 제조사 쪽에서. 이게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한 경력이 한 몇 년 정도 돼야 될까요? 한 10년?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만 잘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작동합니다라고 설명을 잘해 주시면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잘 씁니다. 장비 기계의 패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보는 기계의 위험들도 잘 발견해내고요. 그럽니다. 제가 잘 훈련시켰어요. 기술 문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영어로 작성해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네, 왜냐하면은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무슨 한국어예요. 네, 그렇죠. 그러나 한국어로 써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으로 들어가는 CE마크요.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 문서를 보는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써야죠. 그거 빼고 유럽으로 만약에 진짜 기기가 수출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영어로 기술 문서를 써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매뉴얼을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어로 수출했어요? 그럼 프랑스어로 매뉴얼을 쓰셔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어로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인증기관이 검토를 합니다. 인증기관이 검토한 다음에 오류가 수정되어 있는 매뉴얼을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어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기계는 프랑스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요. 이러면은 한국어로 작성을 해서 검토를 끝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도 번역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는 저희가 한국어로 작성을 안 하셔도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은 저희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S마크나 KCS 마크의 경우는 매뉴얼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학력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지 언어가 아니면은 몰라요. 그럼 몰라서 사고가 나면 그 누구 책임? 제조사 책임이에요. 도면의 표기나 작성자 이름을 굳이 영어로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한국어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성적서는 저희가 영어로 작성을 합니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기술문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매뉴얼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꽤 비쌉니다. 예, 인증비와 맞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접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냐면 너무 형편없는 매뉴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샘플 하나를 드려요. 그 샘플이 모 기업의 매뉴얼이 아니고 저희가 샘플용으로 제작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를 드려요. 그럼 거기에 정말 많은 문구들이 영어로 막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진만 좀 집어넣고 설명만 집어넣은 다음에 한글로 쓰세요. 한국어로.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번역비도 얼마 안 들고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뭐 못 만드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매뉴얼 저희 못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하시면 다 백업을 해드릴 거예요. 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뭐든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베스트죠. 네,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